34년 동안 기름때 묻은 배관을 만지며 살아온 제 청춘의 대가가 이토록 시리고 잔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년퇴직을 불과 몇 달 앞둔 어느 날 제가 마주한 우리 집의 진짜 현실은 잔액이 고작 420만 원 찍혀있는 텅 빈 통장 하나였습니다. 이제 은퇴 후에 몸 좀 추스르며 편히 쉴 일만 남았다고 굳게 믿었던 제 미래가 그 차가운 숫자 앞에서 단숨에 송두리째 부서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제 나이 올해 61. 청춘이던 27살의 대형 플랜트 정비공으로 일을 시작해 올해로 꼭 34년째 전국의 발전소와 거친 건설 현장을 떠돌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들과 아내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무겁고 위험한 쇳덩이 앞이라도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여름 40도가 넘어가는 보일러 내부에서 온몸에 진물이 나도록 땀을 흘려번 돈이었고, 겨울철 살을 들이치는 칼바람 속에서 손가락이 마비되어가며 번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저는 단 한 푼도 제 손으로 허투루 쓰지 않고 전액 아내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현장 숙소에서 담배 한 갑 사 피우는 돈, 낡은 안전화 하나 바꾸는 돈까지 아끼고 아껴가며 전부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제가 가족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이었고 가장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34년치 인생이 담긴 그 수십억 원의 월급이 다 어디로 가고 고작 100만 원짜리 통장 몇 개만 남았는지 저는 은퇴의 문턱에 서서야 비로소 그 잔인한 진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행방보다 저를 더 처참하게 무너뜨린 건 아내가 34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것이 우리 가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황혼의 문턱, 은퇴라는 벼랑 끝에 서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내 아내의 거대한 비밀과 처참한 배신. 34년간 가족을 위해 뼈를 갈아 넣었던 한 가장이 왜 결국 아내에게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들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그 잔인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가슴 아프지만 진실된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유독 가을바람이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평택 화력발전소의 마지막 정비 공정을 끝내고 제 손때가 가득 묻은 낡은 멍키 스패너와 현장 작업복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34년 동안 삼척, 영광, 태안, 울산까지 전국의 발전소, 굴뚝을 올려다보며 살아온 길고 고되었던 타지 생활이 마침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캐리어 하나를 쥐고 안산 부곡동에 있는 우리 집 연립주택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길게 뻗은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묘한 일이었습니다. 수백 미터 상공의 아찔한 배관 위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침없이 걸어다니던 사람이 정작 내 집 문 앞에서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서성거리며 머뭇거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제 방은 늘 전국의 현장 근처에 있는 삭막한 컨테이너 숙소이거나 낡은 오피스텔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이면 찌든 기름 냄새와 시멘트 먼지에 눈을 떴고 한바집에서 파는 시큼한 김치찌개와 밥 한 그릇으로 고단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씹기조차 힘든 거친 밥이었지만 단 한 번도 맛없다거나 처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거친 밥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건 오늘도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기술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에 겨우 2번, 많아야 3번 정도 주말을 이용해 안산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금요일 밤이면 늘 운전석에 앉아 눈을 감고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큰애 진우가 처음으로 웅얼거리며 걸음마를 떼었다는 날, 저는 삼척 발전소 건설 현장의 지하 비장 공간에 있었습니다. 둘째 민우가 유치원 입학식을 하며 아빠를 찾던 날, 저는 영광 현장에서 터빈 배관의 압력 테스트 감독을 하느라 전화를 받을 수조차 없었지요.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아이들의 소중한 생일날마다 저는 언제나 어김없이 어딘가 먼지 날리는 타지의 차가운 현장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젊은 날에는 오랜만에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거실에서 아빠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제 품에 매달렸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을 붙잡을 때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통증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웠지만 그 반가움 뒤에 밀려오는 감정은 언제나 지독한 미안함이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이렇게 쑥쑥 커버렸구나. 아비 없이도 저희끼리 이렇게 잘 크고 있었구나. 한 달에 몇 번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가슴은 늘 무거운 빚을 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내가 없는 그 쓸쓸하고 빈자리에서 아들 둘을 남부럽지 않게 홀로 키워낸 내 아내 오미숙. 아내에게는 언제나 고개를 숙여야 하는 죄인이자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큰 빚을 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벌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전부 아내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번 달에 수당이 얼마가 더 나왔는지, 성과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통째로 맡겼습니다. 그게 제가 미안함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었고, 제가 타지에 있어도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는 아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번 돈을 전부 아내에게 쏟아붓는 것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을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비겁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돈이라도 넉넉하게 쥐어주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비워둔 그 거대하고 차가운 빈자리가 조금은 덜 쓸쓸하게 느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제 청춘을 다 갈아넣은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애 진우는 올해 32이 되어 시흥시화공단의 반듯한 연구원이 되었고, 둘째 민우는 30살의 안양에 있는 유통회사 대리로 제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내 혼자서 아들 둘을 남부럽지 않게 참 잘 키워냈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우리 집에서 참관 수업을 나온 선생님처럼 가끔 주말에 슬쩍 나타났다가 월요일 새벽이면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유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오랜만에 보는 아빠를 무척이나 반가워하며 안겼지만 녀석들이 사춘기를 지나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는 제가 집에 와도 거실방 문을 닫고 크게 반기지 않더군요. 가슴이 아리고 서글펐지만 자식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그저 가끔 집에 와서 용돈이나 쥐어주고 떠나는 낯설고 어색한 어른에 불과했을 테니까요. 마침내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안산 부곡동 연립주택의 도어락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반갑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은퇴하고 완전히 돌아온 남편을 크게 반기는 것도 아닌 참 어정쩡하고 서먹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저하게 주말 부부로 살아와서인지 오랜만에 만났을 때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서툴렀습니다. 이제 완전히 올라온 거야? 하고 아내가 건조하게 물었고 저는 그저 응, 고생했어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몸을 섞지 못하고 떨어져 살았는데 살가우면 얼마나 살갑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아내를 보며 고마웠습니다. 모진 세월 속에서 함께 늙어온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라고 믿었으니까요. 거실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안산 시내의 야경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돈된 도로와 빽빽한 건물들을 보면서 저는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나도 내 집으로 완전히 돌아왔구나. 가슴 한구석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설레었습니다. 34년 동안 타지에서 먼지 마셔가며 버텨낸 대가로 마련한 내 집이었습니다. 비록 낡은 연립주택이지만 남부럽지 않은 자가였고 현장에서 버는 수당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아내에게 보낸 덕분에 우리는 은퇴 부부들의 로망이라는 화성 세솔동 송산 그린시티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까지 당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들도 반듯하게 자라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내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34년 동안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 내 가족의 울타리는 부서지지 않게 잘 버텨왔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아내와 둘이서 세솔동 신축 아파트로 이사해 맛있는 밥도 지어 먹고 주말이면 안산 노적봉 폭포공원이나
시화호 주위를 다정하게 산책하며 남들처럼 소소하게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내 거칠고 달아 없어진 인생을 이제는 좀 쉬어가게 해줘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소파에 앉아 창밖의 화려한 불빛들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시려왔습니다. 평생을 줄곧 기다려온 노후의 귀환이 왜 이토록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이미 이 집안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서였는지, 그 잔인한 이유를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인생이 통째로 사기당했다는 그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건 불과 몇 시간 뒤인 다음 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34년 만에 완전히 짐을 싸서 돌아온 안산 부곡동의 연립주택은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독서실에 들어온 것처럼 숨이 막히는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관 한 구석에 놓인 넷대 묻은 작업 가방만이 이 집에서 겉도는 제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았죠. 당신 방에 짐 풀고 옷 갈아입어. 저녁 차릴 테니까. 아내 미숙이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툭 한마디를 던지고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은퇴하고 완전히 귀가한 남편을 위한 따뜻한 포옹이나 그동안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서글픈 서먹함이 거실 바닥부터 차갑게 올라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여는데 방 안의 풍경이 내 가슴을 찌지하게 찔렀습니다. 붙박이장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내 옷가지들은 몇 벌 되지도 않았고, 오랜 세월 주말에만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의 방처럼 온통 안의 물건들과 정돈된 이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4년간 매달 수백만 원의 월급을 이 집으로 따박따박 붙여왔지만 정작 이 집 안 어디에도 한성우라는 인간의 온전한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녁 식탁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집에 있던 32의 큰애 진우와 30살의 둘째 민우도 식탁에 함께 앉았지만 누구 하나 먼저 깊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녀석들은 요즘 시화공단 연구소 일이 바쁘다느니, 안양 유통회사 자재 수급이 꼬였다느니 하며 저희 엄마와만 살갑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슬그머니 대화에 끼어들려 하면 대화의 맥이 툭 끊기며 이내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현장 완전히 정리하신 거예요? 고생하셨네요. 장남 진우가 숟가락을 놓으며 건조하게 건넨 그 말이 왜 그리도 서운하고 시리게 들리던지요. 녀석들에게 저는 평생 가끔 집에 찾아와 지갑을 열고 용돈이나 쥐어주던 가장이라는 이름의 손님에 불과했던 겁니다. 내가 전국의 발전소 콘크리트 바닥에서 밤샘 정비를 하고 살을 들이치는 칼바람 속에서 배관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낸 내 가정이었는데, 막상 그 울타리 안으로 완전히 걸어들어온 나는 철저하게 외톨이이자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제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아내와 나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 역시 켜져 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떨어져 살며 생긴 마음의 거리는 같은 공간에 누워있다고 해서 쉽게 메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누르며 저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34년 동안 따로 살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살갑겠나? 이제 전국의 거친 현장을 떠나 내 집으로 돌아왔으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천천히 아내와 대화도 나누고 자식들과도 정을 쌓아가면 되지. 내 인생의 1막은 고되고 외로웠지만 다가올 2막은 이 따뜻한 안산집에서 소박하게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꿈조차 사치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고요한 평화가 거대한 폭풍전야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장 근처 숙소에서 식은 국에 밥을 말아먹었을 시간인데 집에서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된장찌개를 마주하니 비로소 은퇴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식탁에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의 진짜 노후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수가, 우리 이제 앞으로 살아갈 얘기 좀 하자. 아내는 숭늉을 따르려다 말고 슬며시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굳어있는 게 보였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화성 세솔동 송산 그린시티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 서류였습니다. 이제 나도 은퇴했고 내년이면 세솔동 아파트 입주잖아. 당장 다음 달에 중도금 대출 승계하고 잔금 치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은행에 현금이 정확히 얼마 주식이나 예금으로 묶여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큰애 장가갈 미천도 슬슬 준비해야 하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 소리만 크게 들릴 뿐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통장 다 어디 있어? 내 월급 통장 말고. 당신이 따로 관리하던 비과세 예금이랑 적금 통장들 있잖아. 그거 가져와 봐. 제 다그침에 아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내의 입술 사이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우 씨 미안해. 우리 지금 모아둔 돈 없어. 순간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리며 머릿속이 새하얗게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34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대형 플랜트 소장급 기술 수당까지 얹어가며 매달 수백만 원의 월급을 통째로 보냈는데 모아둔 돈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없다니? 내가 지난달에도 성과급까지 다 보냈잖아. 우리가 안산 부곡동 연립주택 살면서 대출도 다 갚았고 애들 학비 빼고는 큰 돈 들어갈 데가 없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야? 아내는 차마 제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식탁 모서리만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세솔동 아파트 잔금만 수천만 원에 옵션 비용에 취등록세까지 내야 해.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나 이제 백수야. 당장 다음 달부터 수입이 제로라고. 국민연금 나오려면 아직 몇 년은 더 버텨야 하는데 현금이 한 푼도 없으면 우린 뭘 먹고 살고 세솔동 아파트는 어떻게 들어가? 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라 저도 모르게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34년간 삼척, 영광, 평택의 매연 구덩이에서 몸을 갈아 넣으며 버틴 대가가 고작 텅 빈 껍데기뿐이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가 지켜온 것은 우리 가족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내 청춘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잔인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통장 다 가져와 봐.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으니까 당장 다 들고 오라고. 제 섯을 퍼런 호통에 아내는 주저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머뭇거리며 들고 나온 것은 낡은 통장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려와 간신히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시리다 못해 먹먹해졌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200 몇십만 원, 비상금 적금에 고작 3천만 원. 34년 동안 전국의 발전소 바닥을 뒹굴며 벌어온 제 피 같은 돈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 월급이 제법 두둑했다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34년을 모았으면 이 연립주택 말고도 현금으로 몇 억은 든든하게 들어차 있어야 정상인데 대체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도박이라도 한 거야? 아니면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똑바로 말해.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기색도 있었지만 그 얼굴 한 구석에는 묘하게 억울하다는 표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돈들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한 게 아니라 분명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구멍으로 쉴 새 없이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활비 쓰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것저것이 뭔데?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야. 당신 지금 내 나이가 61야. 내일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라고. 그런데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없는 게 말이 돼? 제 다그침에 아내는 결국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을 뱉어냈습니다. 바로 내 처남 오백현이었습니다. 사실은 3년 전에 백현이가 안산 고잔동 광덕대로 변해 프랜차이즈 식당을 크게 하나 낸다고 해서 장모님이 나 붙잡고 울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시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백현이 놈한테 얼마를 갖다 바친 건데 식당 권리금 보태라고 1억 8천만 원 줬어. 1억 8천. 그 숫자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평택 화력발전소 상공에서
배관을 붙잡고 있을 때보다 더 아찔한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 큰 돈을 빌려주면서 왜 나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 당신한테 말했으면 안 된다고 불같이 화냈을 거잖아. 내 남동생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해? 오히려 당당하게 쏘아붙이는 아내의 변명이 제 가슴을 더 깊숙이 찔렀습니다. 내가 반대할 걸 뻔히 알면서도 나를 철저히 속이고 친정에 돈을 퍼다 날랐다는 뜻이었습니다. 34년간 온몸에 기름때를 묻혀가며 번 제 청춘은 처남의 안산, 고잔동 상가 밑바닥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고 그 식당은 이미 1년 전에 사기를 당해 흔적도 없이 망했다는 잔인한 진실만이 내 앞에 남겨졌습니다. 처남 500현이 식당을 말아먹으며 내 피 같은 돈 1억 8천만 원을 날렸다는 사실보다 나를 더 미치게 만든 건 아내의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사색이 되어 숨을 몰아쉬는 내 앞에서 아내는 되레 서럽다는 듯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서글픈 고백 속에서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내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던 거대한 쇠사슬의 실체를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결혼하고 큰애 진우가 갓돌을 지났을 무렵인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평택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며 안산 집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얼굴만 비추는 철저한 외톨이 가장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에게는 친정엄마이자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던 버팀목이었던 친정 큰언니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큰언니는 숨을 거두기 직전 병원 중환자실에서 희미해져가는 정신을 붙잡고 내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미수가, 내 밑으로 남은 우리 막내 백현이 저 불쌍한 녀석 좀 내가 평생 책임져다오. 누나가 미안하다, 미안해. 우주 같았던 큰언니를 허망하게 보내고 난 죄책감, 그리고 임종 직전 눈물로 건넨 그 마지막 약속이 내 아내 오미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거대한 사슬이 될 줄은 그때의 저 역시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언니에 대한 부채감에 사로잡혀 자기가 버티지 않으면 친정이 단숨에 무너져 내릴 것 같다는 강박증을 품고 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백현이가 안산 고잔동에서 자리 잡으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내 귀에는 죽은 언니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렸어. 내가 모른 척하면 하늘에 있는 언니한테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단 말이야. 당신이 현장 돌면서 나 외롭게 내버려 둘 때 내 눈물 닦아주고 내 곁에 있어준 건 우리 친정 식구들이었어. 그런 내 동생 살려보겠다고 돈 좀 보탠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아내는 눈을 부릅뜨고 악에 받쳐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가슴이 더 미어터졌습니다. 제가 전국의 발전소 현장을 전전하는 동안 아내가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떨었을지 나도 잘 압니다. 명절에도 아이들이 고열로 알아놓을 때도 크고 작은 집안일이 터질 때마다 남편은 늘 곁에 없었으니 친정의 품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친정 식구들이 주말 부부로 살던 아내의 유일한 숨구멍이자 버팀목이었다는 걸 나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처가의 자질구레한 대소사나 장인어른의 임플란트 비용, 처가의 가전제품을 통째로 바꿔주는 행동들을 눈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채워주지 못한 남편의 빈자리를 친정이 채워줬으니 고마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장 숙소에서 홀로 서글픈 속을 끓이는 밤이 수두룩했지만 꺼내봐야 부부싸움만 될 걸 알았기에 매번 속으로 삼키고 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의 대가가 34년간 내 온몸에 기름때를 묻혀가며 뼈를 갈아넣은 청춘의 대가와 우리 부부의 마지막 보루인 노후 자금까지 전부 처가에 통째로 바쳐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당신 사정 다 이해해. 당신 처형 보내고 수많은 밤을 잠 못 자고 숨 죽여 울던 거, 나 없는 빈자리에서 외로워했던 거 나도 남편으로서 다 지켜봤고 인정해. 근데 미수가 죽은 처형이 남긴 그 유언이 당신 평생을 노예처럼 쇠사슬로 묶어서 지금 눈앞에 살아 숨쉬는 당신 남편을 속이고 당신 자식들의 미래까지 다 갉아먹으라고 한 약속이었겠어?
처형이 하늘에서 당신 지금 이 꼴로 사는 걸 보면 정말 잘했다고 손뼉을 치겠냐고.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식탁 위에 간신히 올려놓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내 서글픈 호통에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처가의 눈먼 구원자로 살아온 아내의 쇠사슬이 마침내 은퇴를 앞둔 우리 가정을 이토록 처참하게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사정없이 찌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며 차가운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는 숨이 막히는 정막 속에 각자 굳어버린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처남의 빚을 갚아주느라 우리 집 통장을 텅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린 아내를 보며 제 가슴 속 가장 깊은 장기 밑바닥에 눌러 담아두었던 가장 잔인하고 서글픈 기억 하나가 결국 칼날처럼 튀어나와 저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4년 전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낡은 시골집에 홀로 계시던 제 노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어머니 김순예 여사는 올해로 86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뒤로 어머니는 저 멀리 서천의 바람 부는 바닷가 근처 작은 흙집에서 구부정한 허리로 텃밭이나 조금 가꾸시며 평생을 홀로 사셨습니다. 자식이 전국 발전소를 떠돌며 쇳덩이와 씨름하느라 바쁜 걸 너무나 잘 아셨기에 어머니는 늘 나는 괜찮다. 성우야, 어미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몸 먼저 챙겨라 하시는 눈물겨운 말씀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돈 버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만 겨우 비추고 허둥지둥 올라오기 바빴던 저 역시 무심한 자식이었기에 어머니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달랐어야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사소한 생일잔치나 처남의 대학 입학 축하 파티라면 몇 달 전부터 안산에서 들떠서 온갖 고기며 떡을 준비해 일찍 서두르던 사람이 제 노모가 계신 서천 시골집에 가자고 하면 꼭 얼굴을 찌푸리며 머뭇거렸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멀다. 애들 학원 스케줄은 어쩌냐.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되냐는 핑계들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죠. 부부싸움을 하기 싫어 매번 모른 척 눈을 감았지만 4년 전 그날 일만큼은 제 가슴에 피눈물로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4년 전 가을 어머니는 무릎과 척추가 완전히 내려앉아 결국 안산 고려대병원으로 올라와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전신 마취를 견뎌낼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하필 그날 저는 삼척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터빈 배관 교체 공정이 걸려 있어서 수술 당일 낮에 현장을 비우고 올라오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절박하게 전화를 걸어 부탁했습니다. 미수가, 내가 새벽에라도 올라갈 테니까 나 대신 낮에 병원 가서 엄마 수술실 들어가는 것만 보고 옆에 좀 있어주라. 부탁한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망설임이 흐르더니 아내는 참 쉽게도 제 가슴을 도려내는 말을 뱉었습니다. 성우 씨, 미안해서 어쩌지? 그날 안산 고잔동 백현이네 집들이 하기로 몇 달 전부터 약속해둔 날이잖아. 내가 안 가면 친정 식구들이 서운해해. 그냥 당신이 현장에 사정 얘기하고 혼자 다녀오면 안 돼? 그 차가운 거절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져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현장 지사장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 이틀 휴가를 얻어 혼자 쓸쓸히 안산 고대병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흰색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히고 저는 병원 복도에 딱딱하고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면 다른 환자 가족들은 서너 명씩 모여 서로 손을 맞잡고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고 있었는데 34년간 가정을 위해 온몸을 갈아넣은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내가 그 병원 복도 바닥에 피눈물을 쏟으며 노모의 생사를 기다리던 그 시간에 내 아내는 고잔동 처남집에 모여 친정 식구들과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겠지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하얀 링거줄을 주렁주렁 단 채 마취가 덜 깨어 눈도 제대로 못 뜨시던 어머니는 제 거친 손을 더듬더듬 찾아 꼭 쥐시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바쁜데 어미 때문에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미안하다.
저는 차마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내 아내는 처가 식구들의 눈물에는 1,000만 원, 억 단위를 아낌없이 내어주며 구원자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제 부모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실 앞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비된 줄 알았던 잔인한 기억들이 텅 빈 통장을 마주한 오늘 이 밤 어둠 속에서 다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사정없이 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 자는 척 숨을 죽이고 있는 아내를 향해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고백을 뱉어내듯 읊조렸습니다. 미수가, 당신 부모만 부모고 당신 동생만 가족이야? 우리 어머니는 저 멀리 시골 구석에서 평생 당신 눈치 보며 외롭게 늙어가셨는데 당신 단 한 번이라도 그 노인의 쓸쓸함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 내 부모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당신 친정에만 효도하니까 당신 마음은 그렇게 편하디? 아무리 이해하려고 악을 써봐도 당신한테 나와 우리 어머니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남인 것 같다. 그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는 게 이제 너무 지친다. 더는 내 마음이 버티지를 못하겠어. 말을 마치고 저는 밀려오는 서글픔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숨을 죽인 채 대답이 없었지만 베갯이지 축축하게 젖어들어가는 소리만이 어두운 안방에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부부의 30의 삶이 완전히 파탄났음을 알리는 지독하게 잔인한 밤이었습니다. 그 기진맥진했던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 저는 다시 평택 화력발전소 현장 숙소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배관 정비 일정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 소장들과 레미콘 진입 일정을 확인하면서도 용접 부위의 비파괴 검사, 성적서를 검토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온통 고잔동 상가 바닥에 증발했다는 1억 8천만 원과 고대병원, 복도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그리고 내 앞에서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던 아내의 헬쑥한 얼굴만이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34년간 기름때를 뒤집었으며 내 청춘을 다 바친 대가가 고작 잔액 420만 원의 텅 빈 통장이라니. 밤마다 현장 숙소 침대에 누워 사방이 캄캄한 천장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턱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끊은 지 10년이 훌쩍 넘은 담배가 간절해져 나도 모르게 퇴근길 편의점 앞에 멍하니 서서 매대를 바라보다 빈손으로 돌아선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일주일 내내 연락 한 통 없었고 저 역시 먼저 수화기를 들 기력이 없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며 이 거대하게 꼬여버린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금요일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몸이 고되다는 핑계로 현장 숙소에 머물며 주말을 보냈을 겁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고된 육체 노동을 마치고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홀로 누워 쉬는 게 마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주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 앞에 닥친 이 잔인한 현실을 덮어둔 채 또 한 주를 허송세월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어두운 길을 달리는 내내 저는 감정을 앞세워 소리치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화를 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마주한 막다른 골목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짚어주어야만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서먹한 침묵만 흐르던 집에서 아내를 불러내 차에 태웠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안산 성포동에 있는 노적봉 폭포 공원이었습니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이 웃으며 공원을 거닐고 있었고 거대한 인공 폭포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굉음을 내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그 활기찬 소음들이 오히려 우리 부부의 정막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죠. 폭포가 잘 보이는 인적 드문 벤치에 아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는 깊은 숨을 골라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가, 나 일주일 동안 평택 현장에서 잠 한 숨 못 자고 생각 많이 했다. 당신이랑 다시 싸우자고 여기 데려온 거 아니야. 그냥 우리 현실이 지금 어떤 꼴인지 그것만 제발 똑바로 좀 보자는 거야. 아내는 아무 대꾸도 없이 시선을 발끝으로 툭 떨어뜨린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 나이 이제 61야. 평생 거친 현장에서 쇳덩이 만지며 살았어. 이제 몸뚱이에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릎 연골은 다 닳아 없어졌어. 지금은 오기로 버티고 있지만 내일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라고. 당장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우면 치료비는 어디서 나오고 생활비는 대체 어디서 나와? 나 일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 쌀값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아? 아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손가락만 초조하게 꼼지락거렸습니다. 폭포수 소리가 우리 사이의 공기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 안 보여? 진우 32이고 민우 30이야. 내년에 녀석들 장가 간다고 하면 부모로서 빈손으로 보낼 거야? 평생 아버지가 밖에서 피땀 흘려 돈 벌어다 줬는데 자식들이 인생 출발선에 설 때 10원 한 장 보태주지 못하는 그런 헛개비 같은 무능한 아버지가 되라는 거냐고. 당신은 턱 끝까지 차오르는 분노와 서글픔을 간신히 누르며 잠깐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당신 외로웠던 세월 나 없는 빈자리에서 자식 둘 반듯하게 키워준 거 남편으로서 100번 1000번 고맙게 생각해. 처형 허망하게 보내고 그 지독한 죄책감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것도 내 가슴에 다 서글프게 박혀 있어. 근데 미수가 이미 각오 없는 처형과의 약속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내 인생과 내 자식들의 미래가 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게 그게 정말 맞는 거냐? 처형이 하늘에서 당신 지금 이러고 사는 모습을 보면 진짜 잘했다고 그러겠냐고. 아내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며 눈가가 다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아내려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꺼내기 힘든, 가장 잔인한 말을 마침내 꺼내들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산다. 평생 당신한테 이런 모진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마지막 진심을 섞어서 솔직하게 말할게. 당신이 그 죽은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제 내 남은 삶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순간 쏟아지는 폭포수의 굉음마저 지워버릴 듯한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에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말한 다른 선택이 무엇을 뜻하는지 굳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아도 30해를 함께 산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동고동락한 부부 사이에 그 암묵적인 선언이 얼마나 납덩이처럼 무겁게 떨어지는지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지금 곁에서 당신 손을 잡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당신 진짜 가족들을 영영 잃어버리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마라. 제발. 말을 마치고 저는 벤치에서 먼저 자리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제 뒤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노적봉. 폭포의 물줄기가 마치 제 가슴 속에서 흘러내리는 피눈물처럼 서글프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노적봉 폭포공원에서의 모진 선언이 있었던 그날 밤, 우리 집은 온 집안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지독한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혼자 불도 켜지 않은 채 대충 저녁을 차렸고, 저 역시 거실 소파에 앉아 켜지지도 않은 텔레비전 화면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로 밤을 맞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아내에게 내 입으로 직접 다른 선택이라는 벼랑 끝의 단어를 꺼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컴컴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잔인하게 머릿속을 맴돌다 결국 새벽 3시가 넘어설 무렵 괴로운 뒤척임 끝에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방에 불이 다 꺼져 치을같이 어두운 거실. 그런데 저 멀리 주방. 식탁 위에 은은한 보조등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빛 아래 아내가 소파에 편히 눕지도 못한 채 낮에 앉았던 그 식탁. 의자에 그대로 굳은 듯 앉아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든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둠 속에서 어깨를 잘게 떨며 소리 없이 흐느끼는 아내의 나지막한 울음소리가 멈춘 거실의 공기를 깨고 들려왔습니다. 내가 낮에 쏟아냈던 그 서글픈 독백과 마지막 통보를 아내는 가슴에 비수처럼 꽂은 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홀로 생각을 곱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걸어가 정수기에서 찬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보탤 모진 말은 없었기에 다시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아내가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모진 매라도 맞은 것처럼 생기를 잃은 말할 수 없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성우 씨나 어젯밤부터 단 1분도 잠을 못 잤어. 아내는 가녀린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얹은 채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식탁 건너편에 가만히 서서 아내의 헬쑥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낮에 공원에서 쏟아낸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처음엔 솔직히 너무 서럽고 원망스러웠어. 나도 평생 당신 현장 돌 때 이 넓은 집에서 독박 육아하면서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켰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이런 모진 비난을 받고 이혼이라는 무서운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서 밤새 당신이 미웠거든. 아내의 커다란 눈망울에 다시금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번에는 외면하거나 악을 쓰지 않고 가슴속 응어리를 스스로 다 꺼내놓으려는 듯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컴컴한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밤새 내 지난 30년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결국 당신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 내가 참 미련하게도 이미 각오 없는 과거에만 묶여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살아 숨쉬는 내 소중한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 죽은 언니가 남긴 동생을 책임지겠다는 그 미련한 부채감 때문에 정작 매일 아침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고생하며 피땀 흘려 돈 벌어다 준 내 남편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거였어. 아내의 얇은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들썩이며 흑흑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입에서 다른 선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처음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무섭고 떨렸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섭다는 감정보다 내가 지금껏 대체 무슨 제정신으로 살아온 건지 그 차가운 현실이 훨씬 더 소름 끼치게 다가오더라. 나 전업주부로 30년 넘게 살았잖아. 당신이 내 곁에서 사라지면 나한테 남는 게 대체 뭐가 있겠어? 냉정하게 따져보니까 내가 그토록 다 퍼주었던 친정 동생이, 친정 식구들이 혼자 남은 나를 진짜 책임져 줄까? 절대 아니더라고, 성우 씨. 내 동생은 내가 빌려준 그 큰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안 갚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잃고 혼자 남겨지면 나한테 남는 건 텅 빈 절망밖에 없다는 걸 이제야 똑똑히 보게 됐어. 그 처처한 자백과 깨달음을 듣는데 제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내가 34년 만에 비로소 친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잔인한 현실의 민낯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기 시작했다는 서글픔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며 식탁 위에 고개를 묻고 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성우 씨. 평생 밖에서 고생한 당신한테도 저 멀리 시골 구석에 혼자 계신 어머님한테도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어. 내 옆에서 30년을 묵묵히 버텨준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가 외롭게 만들고 있었어. 성우 씨,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과거의 사슬은 다 끊어내고 당신을 내 인생에 가장 먼저로 둘게. 우리 자식들 앞길 안 막히게 뒷바라지 잘하고 어머님한테도 정말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면서 살게. 나 진짜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다시 믿어줘, 여보. 아내는 내 바지춤을 붙잡고 애원하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내의 뺨을 타고 식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깊은 정막 속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동안 아내의 입에서 바로 이 말을 간절히 듣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정, 그리고 처가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고 내 곁으로 돌아와 주겠다는 그 약속. 막상 그 절박한 고백을 귀로 듣고 나니 속이 뻥 뚫리기보다는 그저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으로 가슴 깊은 곳이 먹먹해질 뿐이었습니다. 지나간 잔인한 세월이 이 짧은 고백 한마디로 단숨에 다 씻겨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아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드디어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아내의 옆자리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평생 처가의 짐을 지느라 거칠어지고 가늘어진 아내의 두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제 손을 부서져라 꼭 쥐어왔습니다. 우리는 새벽이 지나 푸르스름한 새벽달이 창가에 걸릴 때까지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주방 식탁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부부 사이의 근본적인 사슬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눈물겨운 새벽이었습니다. 주방 식탁 아래에서 아내의 처절한 눈물과 참회를 마주한 지 꼭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짧고도 긴 한 달 동안 우리 부부의 일상에는 조용하지만 아주 견고한 규칙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아내의 전형적인 친정 우선주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루는 안산 고잔동에 사는 처남 오백현이에게서 또다시 무슨 급전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연락이 왔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눈치를 보며 전화를 숨기거나 혼자 안절부절 못했을 아내가 그날은 제게 다가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성우 씨, 백현이가 또 아버지 병원비 핑계를 대면서 슬쩍 돈 얘기를 꺼내네. 나 이제 혼자 결정하네. 앞으로 우리 집 재정에 관한 건 당신이랑 무조건 상의하고 처가 대소사는 다른 형제들이랑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누기로 규칙 세웠으니까 그렇게 통보할게. 아내의 입에서 상의와 n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응어리 하나가 스르륵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친정의 눈먼 구원자라는 강박증에 묶여 살아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는 게 30년 넘게 몸에 밴 사람에게는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인지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홀로 베란다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아내는 눈을 딱 감고 제 손을 잡으며 우리 가족을 먼저 지키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늦가을의 정취가 완연하던 어느 주말 아내가 먼저 제 낡은 점퍼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성우 씨, 우리 이번 주말에는 서천 어머님 뵈러 내려가자. 내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칼국수 밀어드릴 밀가루랑 밑반찬 몇 가지 해놨어. 당신 정년 정리하기 전에 어머님 얼굴 꼭 뵙고 오고 싶어. 금요일 퇴근길 우리는 안산집을 떠나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시골집으로 향하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옆자리에서 아내는 연신 긴장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댁으로 향하는 길을 멀다 차 막힌다며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피해왔던 아내였기에 스스로 내딛는 이 걸음이 무척이나 낯설고 죄스러웠을 테지요. 차창 너머로 추수가 끝난 서해안 변에 쓸쓸하고 드넓은 황금빛 들판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달리던 중 아내가 슬그머니 제 무릎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하고 두툼한 하얀 봉투였습니다. 성우 씨, 이거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내가 가계부 쪼개고 내 비상금 통장 정리해서 모은 500만 원이야. 이번에 내려가서 어머님 용돈으로 다 드려. 그리고 4년 전에 고대병원에서 어머님 척추 수술하시던 날 나 혼자 편하자고 처남네 집들이 간 거, 평생 당신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한 거 정말 미안해. 며느리 노릇은커녕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었어.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여보. 아내의 얇은 눈가가 금세 붉은 핏빛으로 물들며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제 무릎 위에 놓인 그 두툼한 봉투를 내려다보는 순간 목구멍까지 뜨거운 무언가가 왈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34년간 먼지 구덩이에서 몸을 갈아 넣으면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아내의 진심, 어린 결단과 노력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번지는 늦가을의 붉은 노을빛이 아내의 눈물 맺힌 뺨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고 저는 밀려오는 눈물의 시야가 흐려져 간신히 운전대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서천 내려가면 어머님께 빌고 올 거야. 그리고 올겨울 지나고 나면 어머님 안산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 화성 세솔동 신축 아파트 입주하면 거긴 병원도 가깝고 환경도 좋으니까
당신 퇴직하기 전까지 내가 정성껏 모시고 싶어. 그동안 보살펴드리지 못한 긴 세월, 이제라도 당신 옆에서 제대로 갚아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목이 메어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는 제 손을 아내가 먼저 찾아와 부서져라 단단하게 쥐어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어둠을 뚫고 달리는 차 안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서글프고도 따스한 온기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집 통장은 여전히 가볍고 세솔동 아파트 잔금 걱정에 갈 길은 멀었지만 과거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내 손을 잡아준 아내가 곁에 있었기에 고속도로 끝에 기다리는 고향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 이상 쓸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시골길을 한참 달린 끝에 마침내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오래된 고향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익숙하고 쓸쓸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여전히 다 헤어진 작업복 바지를 입고 구부정한 허리로 마당 한구석 작은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환갑이 넘은 아들이 전국 발전소를 떠돌며 기름때를 묻히는 동안 86세의 노모는 이 외딴 시골집에서 홀로 흙을 만지며 자식의 안위만을 기도하며 늙어가셨던 겁니다. 자갈 밟히는 소리에 호미질을 멈춘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들과 평생 시골길이 멀다며 발길을 거의 끊었던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동행에 놀라셨는지 어머니는 흙 묻은 손을 허공에 든 채 한참 동안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미숙이도 같이 왔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뒤에 서 있던 아내가 먼저 마당 가득 채워진 흙바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무릎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흙이 잔뜩 묻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어머니의 두 손을 제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았던 오열이 마당 가득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그동안 며느리랍시고 먼 길 핑계대며 찾아뵙지도 않고 4년 전에 안산 고대병원에서 그 큰 수술하실 때도 모른 척 자리를 비웠어요. 어머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한 미련한 년이에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내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친정의 사슬에 묶여 정작 시어머니의 외로움은 철저히 외면했던 제 과오를 아내는 눈물로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려 참아왔던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어머니가 천천히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세월의 서운함이나 원망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얹지 않으신 채 눈물을 훔치며 며느리의 찬 손을 더 꽉 쥐어주셨습니다. 흙 묻은 다른 한 손으로는 울고 있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토닥 부드럽게 쓸어내리셨죠. 아이고, 미수가 울지 마라. 어미는 다 괜찮다. 내가 이렇게 성우 손잡고 내려와 준 것만으로도 내 평생 서운한 게 다 녹아내린다. 멀리 오느라 고생했다, 아가. 어머니의 그 깊고 넓은 용서 앞에서 아내는 더욱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도록 주방을 지키며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부드러운 칼국수를 정성껏 밀고 밑반찬을 차려냈습니다. 연세든 노인이 소화하기 편하게 손이 무척이나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아내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밥상을 채웠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가족의 온기가 시골집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비로소 마주하게 된 진짜 고부의 모습이자 우리 부부가 황혼의 길목에서 비로소 이뤄낸 눈물겨운 기적이었습니다. 서천 시골집에서 홀로 계시던 어머니와 눈물의 화해를 나눈 뒤 우리는 다시 안산 부곡동 연립주택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부채감을 덜어내서인지 올라오는 서해안 고속도로 안에서의 공기는 이전과 다르게 한결 가볍고 따스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제 평생의 일터였던 발전소 배관 정비공의 정년퇴직 날이 다가왔습니다. 34년간 온몸에 기름때와 시멘트 먼지를 묻혀가며
악착같이 버텨온 제 인생의 일막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비록 퇴직금과 연금 통장은 처남이 뚫어놓은 구멍 때문에 넉넉하지 못했고 당장 다음 달부터 마주해야 할 연금 공백기는 여전히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고 제 곁으로 완전히 돌아온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 남은 정년 자녀 기간과 퇴직금을 쪼개고 아내가 가계부를 눈물겹게 아껴가며 악착같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 덕분에 마침내 그토록 걱정했던 화성 세솔동 송산 그린시티 신축 아파트의 잔금을 무사히 치르고 꿈에 그리던 입주증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대충 정리하고 난 늦가을의 어느 오후, 저는 아내와 함께 세솔동 새 아파트 베란다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창밖으로 탁 트인 시화호의 잔잔한 물결이 보이고 그 위로 부서지는 늦가을의 햇살이 우리 거실 바닥 깊숙이 조용하고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34년간 전국의 거친 현장을 떠돌며 바랐던 내 집에서 누리는 진짜 평화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슬그머니 다가와 제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저 역시 아내의 손을 놓치지 않고 부서져라 단단하게 쥐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래된 상처와 상실의 흔적들이 하루아침에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지워질 수는 없겠지만 이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확신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우 씨, 이제 겨울 지나면 서천 어머님 모셔올 채비하자. 여기 바로 앞에 수노을 중앙공원도 있어서 어머님 유모차 밀고 산책하기도 참 좋아. 병원도 가깝고 내가 매일 따뜻한 밥 지어드리면서 그동안 못한 며느리 노릇 정말 제대로 할게. 아내가 제 어깨에 고개를 기이 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따뜻한 고백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울컥함과 함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작은 남들보다 늦었고 당장 통장 잔고는 가벼울지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제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고 손을 맞잡은 채 함께라면 다가올 황혼의 어떤 파도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느라 거칠어지고 닳아 없어진 내 곁의 배우자를 지금 방치하고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효도와 우애라는 이름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신도 내 가정이 무너진 지붕 아래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는 찰나의 신기루일 뿐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막막하고 두려워지는 황혼의 문턱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책임지고 보듬어야 할 사람은 지나간 과거의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내 손을 단단히 잡고 있는 현재의 내 가족입니다. 진짜 인생의 눈물겨운 이막은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위대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황혼의 길목에 서서야 마침내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